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며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아버지 박춘삼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33억 5천만 원이 사라졌다. 아버지는 당시 76세셨습니다. 평생을 안양에서 작은 철물 공장을 운영하시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신 분이었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냐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반 아이들이 모두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올 때 저는 남대문 시장에서 산 5천원짜리 짝퉁 신발을 신었습니다. 아빠, 나도 나이키 사줘.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민서가, 신발은 걷기만 하면 되는 거다. 나이키든 뭐든 다 똑같이 달아. 그렇게 말씀하시던 아버지가 본인은 구두 한 켤레를 10년씩 신으셨습니다. 밑창이 떨어져 나가면 구두 수선집에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직접 본드로 붙이셨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20년 동안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외식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저희 집에 오실 때도 늘 김밥을 싸오셨어요. 식당 밥은 비싸고 짜다면서요. 그런 아버지가 반년 만에 33억 5천만 원을 쓰셨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저는 동생 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혜야, 아빠한테 언제 연락받았어? 오빠, 나도 3주째 전화 안 받으시는데 무슨 일 있어? 아빠가 33억을 날렸어. 전화기 너머로 동생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희는 미친 듯이 아버지를 찾아다녔습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려 갔지만 성인이 자발적으로 연락을 끊은 것 같다며 거절당했죠. 병원도 다 뒤졌습니다. 혹시 치매에 걸려 헤매시는 건 아닐까? 아니면 사기를 당하신 건 아닐까? 그러다 우연히 아버지 명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카드사에 근무하는 대학 동기의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그 내역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더 노블 헤리티지 마이너스 840만원, 발렌티노 강남 본점 마이너스 680만원, 루이 13세 코냑 마이너스 420만원, 프라이빗 클리닉 정밀 검진 마이너스 1200만원. 이게 대체 무슨 내역입니까? 평생 짜장면 한 그릇 시켜 먹는 것도 아까워하시던 아버지가? 저는 동생과 함께 강남에 있는 더 노블 헤리티지를 찾아갔습니다. 고급 대리석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9층 버튼을 눌렀죠. 복도는 호텔처럼 조용했고 901호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에 서 계신 분이 정말 제 아버지가 맞나 싶었습니다. 발렌티노 네이비 수트를 입으시고 머리는 깔끔하게 올백으로 넘기셨으며 얼굴엔 생전 처음 보는 고급스러운 안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저희를 보더니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잖아.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긴 월세가 840만 원이라던데요? 내 돈으로 내가 사는데 네가 왜 간섭하니? 그 순간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루이 13세 코냑병이 보였습니다. 한 병에 400만 원이 넘는 술이었죠. 아버지, 평생 우리한테 고기 한 점 제대로 안 사주시더니 이제 와서 이런 사치를 부리세요? 아버지는 코냑을 잔에 따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서가, 나 이 돈 다 쓰고 죽을 거야. 너희 줄 건 이 코냑 한 잔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오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당신, 진짜 괴물이야.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여보, 괜찮아? 아버님한테 무슨 일 있어? 아버지가 미친 것 같아. 분명 누가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거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 갑자기 저렇게 변할 리 없다고요. 분명 누군가 아버지를 꼬드긴 겁니다. 젊은 여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이비 종교일 수도 있고 결국 저는 사설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의뢰인분, 따님이나 아드님이 이상한 사람과 만나는 건 조사해봤는데 아버님을 미행하는 건 처음이네요. 탐정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아무것도 안 하면 아버지가 남은 재산까지 다 날릴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2주 정도 미행하면서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에 돈을 쓰는지 확인해드리죠. 비용은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저는 평생 그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90억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2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탐정 사무실의 어두운 방에서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십시오. 화면 속에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2시, 장소는 더 노블 헤리티지 지하주차장. 아버지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 검은색 제네시스가 들어오더니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 남자는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굽니까?
아직 신원 파악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정확히 오후 2시에 만납니다. 그리고 이걸 보십시오. 탐정이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남자에게 수표를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저게 얼마짜리 수표인지 확인했습니까? 네, 5천만 원입니다. 매번 같은 금액입니다. 뭐라고요? 한 번에 5천만 원씩이요? 네. 그리고 저 검은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확인 못했습니다만 탐정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뢰인님 아버님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신 것 같습니다. 불법이요? 네. 저렇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주고받고 가방으로 물건을 전달하는 건 보통 마약이나 불법 도박 자금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 아버지를 금치산자로 만들 수 있습니까?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계십니다. 90억 중에 벌써 33억을 쓰셨어요. 금치산자 선고를 받으려면 의학적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도 필요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대로 두면 아버지가 남은 돈까지 다 날립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선 아버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돈을 쓰는 이유가 정당한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는 건지 증거를 모아야 해요. 증거는 있습니다. 아버지가 수상한 남자한테 매주 5천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그건 확실히 문제가 되겠네요. 일단 그 증거들을 정리해 오십시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탐정이 준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에 휘말리신 겁니까? 그때 제 머릿속엔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주가 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77세. 그래. 생신 축하한다고 찾아가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자. 저 검은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직접 확인하는 거야. 아버지 생신 전날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파티룸에서 생일 파티가 있답니다. 더 노블 헤리티지 최상층이요. 파티요? 아버지가? 네. 초대장이 발송됐더군요. 그리고 그 검은 가방 남자도 온답니다. 이거다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생 지혜와 함께 더 노블 헤리티지로 향했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이러는 거 맞아? 지혜야, 아버지를 구해야 해. 저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뭘 하고 있는지 다들 알아야 한다고.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파티룸 안에는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은 노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생바이올린 연주가 흐르고 웨이터들이 샴페인을 나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앙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턱시도를 입으시고 손님들과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고 계셨어요. 아버지, 제 목소리에 파티룸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서가, 왜 왔니? 아버지, 생신 축하드리러 왔죠. 그리고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구석에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가방을 든 채로.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제가 소리쳤습니다. 이분이 제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요즘 수상한 사람들한테 돈을 뜯기고 계세요. 저기 있는 저 남자 보이십니까? 저 사람이 매주 아버지한테 5천만 원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파티룸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가 다급하게 말리셨지만 저는 이미 그 남자에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다들 보십시오. 저는 남자의 손에서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손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닥쳐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뭘 한 거야? 저는 가방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가방 안에는 마약도 도박 자금도 없었습니다. 그곳엔 의료기기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투명한 링거백, 주사기들, 그리고 복잡한 기계, 그리고 작은 약병들. 이게 뭡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약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라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릴 루조라라이엘 유지오엘이 마이너스 근위 축성 측삭경화증 치료제 마이너스 1회 투여량 120만 원. 근위 축성 측삭경화증. 아버지,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의자에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계셨죠. 아버지, 이게 무슨...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파티룸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의사 선생님 계세요? 저는 아버지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응급실 대기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약병이 쥐어져 있었죠.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네, 저 아들입니다. 환자분이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진단을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르고 계셨다고요? 진단받으신 지 1년 3개월 됐는데요. 1년 3개월? 네. 작년 5월에 서울대병원에서 확진 받으셨습니다. 보호자분,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루게릭병이라고도 부릅니다. 운동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에요. 처음엔 손발에 힘이 빠지다가 점점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말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호흡근까지 마비되면 인공호흡기 없이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평균 생존 기간은 진단 후 3년에서 5년 정도입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겁니까? 안타깝지만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병의 진행을 조금 늦추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아버님 상태를 보니 이미 상당히 진행되셨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돌아봤습니다. 아까 그 검은 가방을 들고 있던 남자였습니다. 환자분 상태 어떻습니까? 제가 주치의 김진수입니다. 주치라고요? 네, 저는 서울대병원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박춘삼 환자분을 1년 넘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이 병원에 오시기 힘들어하셔서 제가 직접 왕진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5천만 원, 그건 뇌물이 아니었습니다. 희귀병 치료비였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하신 건 이틀 후였습니다.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깨어나셨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더니 힘없이 웃으셨죠. 민서가, 미안하다.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 이런 병을 앓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침대 옆 서랍을 가리키셨습니다. 거기 노트 있다. 읽어봐라.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다이어리가 하나 있었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3년 5월 17일, 오늘 서울대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의사는 3년에서 5년이라고 했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민석이한테 전화는 못했다. 지혜한테도 말 못했다. 내가 만약 애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애들은 모든 걸 포기하고 나를 돌보겠다고 할 것이다. 민석이는 회사 승진을 포기할 것이고 지혜는 아이들 키우는 것도 제쳐두고 나한테 매달릴 것이다. 나는 그게 싫다. 내가 평생 악착같이 돈을 모은 이유는 단 하나였다. 애들이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애들 인생을 망치는 짐덩이가 될 순 없다. 그래서 결심했다. 아이들 눈에 안 띄는 곳으로 가자. 그리고 혼자 이 병과 싸우다가 조용히 떠나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6월 3일, 오늘 안양 공장 부지를 팔았다. 90억 2천만 원. 민석이가 알면 기절할 것이다. 하지만 이 돈은 모두 계획이 있다. 우선 30억은 신탁에 넣었다. 민석이 아들 준호, 지혜 딸들 서연이와 지우를 위해. 내가 죽으면 자동으로 애들 명의로 넘어가게 해뒀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집 마련 자금까지. 20억은 치료비로 쓸 것이다. 내가 얼마나 버틸지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키며 살고 싶다. 그리고 나머지 40억은 민석이와 지혜한테 상속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주지 않을 것이다. 애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며 받는 돈이 아니라 내가 떠난 후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기억하며 받기를 바란다. 2023년 7월 15일, 오늘 더 노블 헤리티지 901호로 이사했다. 월 관리비 840만 원. 민석이가 알면 뭐라고 할까? 평생 월세 30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살던 아버지가 말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남의 손으로 밥을 먹어야 하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간다. 전문 간호사가 24시간 대기하는 이곳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애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기저귀를 차고 침을 흘리며 말도 제대로 못하는 모습. 차라리 애들이 나를 미워하는 게 낫다. 아버지가 돈을 펑펑 쓰며 사치스럽게 산다고 생각하는 게 아버지가 병들어 죽어간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낫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로부터 6개월 후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날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을 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아버지는 눈으로만 웃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괴물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영웅이었어요. 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후 변호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민서가, 네가 나를 괴물이라고 부를 때 나는 사실 안심했다. 네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내가 떠난 뒤 너희가 덜 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901호, 그 화려한 감옥에서 나는 매일 너희 사진을 보며 가장 비싼 고독을 즐겼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었다. 미안하다. 끝까지 멋진 아버지로만 기억되고 싶었다. 그리고 고맙다.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현재 저는 가끔 더 노블 헤리티지 901호를 찾아갑니다. 지금은 다른 분이 사시지만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의 평범한 일상이었고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품이었습니다. 90억. 그 돈의 진짜 가치를 이제야 압니다. 그건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 계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오늘 꼭 전화 한 통 해보시기 바랍니다. 때론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901호의 괴물은 없었습니다. 그곳엔 오직 마지막까지 아버지이고 싶었던 한 사람만이 있었을 뿐입니다.